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나 국가가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전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찬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거리로 나간 시민들, 정치인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한국사 그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님 모시고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또 진실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또 2030 세대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뉴스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뉴스핌 핌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좀 people 아까 이거 물어봤는데 people in marketing인가요? 맞나요? people in marketing. 예. 예. people in marketing. 왜냐하면요, 제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뉴스핌 뭐지 해서 people in market 그죠? 예, 좋고. 예, 저는 저 사실 방송 나가는 것도 가려서 가거든요. 지금은요. 예, 예.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진실되게 그대로 전달해주면 제일 좋은데 가끔 보면은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그 언론사도 많고 해가지고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자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요? 나가고 있어서요. 근데 실제로요, 예. 제가요 이 뉴스에 나오게 된 계기가 예. 제가 이제 어제 국회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그 부정선거라든가 탄핵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라이브로 그대로 틀어주더라고 뉴스팸이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한길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라면 이건 정직한 언론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뉴스팸을 신뢰하고 나왔습니다. 항상 저희는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집 안 합니다. 이런 전국 상황 관련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건 그대로 라이브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그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됩니다. 저는 라이브 좋은 이유가 좀 실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게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전하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예. 맞는 좀 것 때로는 같습니다. 근데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러면 또 네. 너그럽게 실수하면 봐달라고 또 넘어가면 되는 이야기해달라 하죠. 거니까요. 예. 예.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예, 원래 노사모 출신 아닙니까? 네. 노사모 출신으로 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애 집회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노사모 출신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전한길을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극우라고 막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수 쪽에서 전한길 저는 또 좀 약간 아직 좌파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밝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이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노무현은 원래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는 남북에 관한 평화 이런 거는 좀 진보 쪽을 갖고요. 다만 실용주의 정책을 많이 폈어요. 예를 들면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리고 자위tun부대 이라크 파병 미국 요청을 받고 했는데 그런 거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지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소탈한 대통령이나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서 약간 상식을 좋아했거든요. 저는요.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문재인 때 제가 돌았었죠. 제가 돌아선 게 아니라 문재인이 돌아가 버렸죠. 원래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달라요. 노무현은 주로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문재인은 완전히 좌클릭으로 가버렸어요. 좌회전해가지고 친북적인 어떤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또 내로남불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했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노무현 이후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가 없어요. 독재로 바뀌었고 그리고 중도라고 말하기에는 그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 해가지고 친중 친북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정치 성향은 이렇다. 그리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 이렇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럼 전환길은 뭐 거구냐 거구라고 하는 언론이 있으면 그거는 민주당 끈앞을 언론입니다. 아마 뉴스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구라면서 독일 히틀러 나치즘처럼 폭력성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나 평화, 화합,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광주 집회 갔을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지금까지 7번 야외 집회 가면서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자꾸 쪼그라들고 국민들이 등 돌리니까 설 자리 없으니까 전환기를 거구로 몰이하는 것이다. 이래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언론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 끈앞을 언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환기는 그만 진보냐 보수냐 또는 뭐 그 좌냐 우냐 이 질문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의 진보가 좀 달라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부르짖는 당 진보당이나 과거의 민노당 이런 거 보면 친북 아니면 친중이에요. 진보당.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동성애를 무조건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것처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 쪽에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의 자유, 불교의 자유, 뭐 그다음 크리스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를 반대하는 좌파 쪽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지만 종교 없지 않습니까? 교회 불질러 버렸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부 다 불교 탄압하고 북한 종교 없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거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 그래서 저는 절대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다만 그거는 제가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진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발전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학 진보연합이라고 있거든요. 각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학생회 쪽이 대학 진보연합인데 주로 대진연이라는데 그들이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어요. 대진연 답변해보라고. 맞잖아. 얼마 전에 그 시국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그거 하는데 막 방해하고 폭력행위하는데 그 대진연이 현실이에요. 그게 진보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친중 아니면 친북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보연합 그게 좀 적나라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전환길은 보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수라는 것은 옛날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고집하는 것은 한자로 옛구자에 지킬 숫자 옛날 것을 지키는 수구고요. 전환길은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걸 존중하고 그 남녀도 뭐 페미니즘 갈등이 아니라 남녀 서로 화합, 노사 간에도 화합 이런 걸 중시하는 인권도 중시하는 그런 인류 문명사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소중한 가치들, 검증된 가치들을 존중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잣대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면 친중 친북적인 진보인지 아니면 건전한 상식을 존중하고 그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어떤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수라면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저는 이걸 2035 세대들이나 자라는 10대들에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 이런 단체들이 지나치게 학생들에도 그렇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한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가? 저는 빽들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해서 민노총이든 정교조 반박해 보라고. 그리고 지 학생 진보연합 반박해 보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방송에 나오고 뭐 금방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역사 강의하다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삐뚤어진 시각이 너무 편향돼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했었거든요. 제가 26년간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했는데 한 번도 역사를 편향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대해서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전환기라 이승만이도 공이 있다 이러면 어떤 쪽에서는 전환기 거구다 바로 잃어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어쨌든 탄핵 정부에서 전환기를 나타났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 목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1단계고 2단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현재 이승만 때처럼 대한민국 안에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저는 그 당시에 뭐 좀 지나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계몽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알려졌기 때문에 그 통해 실체가 많이 파악되었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딱 그대로 제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했으니까 그동안 뭐 국정원이든 뭐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대통령 담화문도 발표했을 것이니까 그건 알고 보니까 저도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는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방향이 저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 1단계는 보수주의가 뭔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대진연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노총, 민노총이나 정교조에 대해서도 실체를 국민들이 알릴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 정상화되고 나면은 우리 자라나는 2030 세대들, 10대들에게 이 자유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Freedom is not free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처럼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전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고 그런 너희들이 다음에 우리 나이가 될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목소리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그만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 강의 26년 하다 전환기라 왜 나왔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이후로 언론 너무 피장됐네.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뭐 공수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어긋난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 뒤로 그 1단계였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졌고 처음에 지금 비상계엄을 반대했거든요. 그 뒤로 달라지게 된 게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전환길이가 이제 고발당했어요.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보세요. 선관위 그 뒤로 더 많은 문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길이 옳았던 거죠.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카톡 검열하고 뭐 그런 걸 보고 이건 뭐냐? 아하 민주당 안에 민주는 없구나. 이놈들은 더불어 협박당이고 더불어 독재당이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고발당하면 내 제자들 2030 세대들도 그냥 힘없는 애들 돈 없고 했는 애들 그냥 당할 건데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걸 계기로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네. 그 장애 집회에 이제 많이 주도적으로 네. 이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호응을 받고 하셨는데 네. 장애 집회 연설에서 비상계엄을 네. 계몽령이다 그러면서 뭐 10가지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역사 가르치니까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후뇨 10조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최충원의 봉사 10조 이런 것처럼 저는 역사 강사니까 그게 마차가 몇 조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죠. 예를 들면 뭐 초한전 7조 초한전 7조는 바로 중국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7개 항목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계몽령 10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팩트를 알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언론사에서는 또 전환길이 음모론 제기한데 음모론이면 근거를 대보라고 저는 팩트 근거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계몽령 10조 해가지고 이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뭐 그런 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제가 미쳤다 이랬거든요.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이거 옛날 5.16이나 또는 12.12 사태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랑 말이 다른 거죠. 그때 계엄이랑. 그때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동원된 군대도 5.16 때 35,000명, 12.12 사태 신군부 때 2만여 명이 동원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 해서 우와 급여를 냈는데 막상 국회에 동원된 인구는 군인은 280명밖에 안 돼서 100분의 1밖에 안 돼. 5.16에 비하면. 그리고 유혈 사태도 없어. 처음에는 급냈지만. 그래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다음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하고 가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실제로 해체했죠. 밤에 일어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밤에 잠들었다 지나 보니까 부상자도 없고 아무래도 없고 정상으로 다 됐잖아요. 뭐 헌정이 중단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됐는데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그건 아마 전환길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마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왜 그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그건 진짜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죠. 그때 알았죠.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미국의 200년 동안 그만큼 그렇게 있잖아요. 탄핵이 선포된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에 유례 없는 29번의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럼 그전에도 이제 탄핵 이야기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었자마자 탄핵, 특검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니 생각하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체를 파악하게 됐죠. 뭐지?
해보니까 29번의 탄핵인데 그 안에 보니까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 감사원장 탄핵 왜 있지? 알고 보니까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 정보를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으로 넘겨주고자 했대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그 대상으로 우리 1급 군사비를 넘겨주려는 그 정의용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겠다니까 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을 잘라버렸어요. 아마 그게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감사원장 탄핵 결과 나온다 하대요. 오늘 나오. 오늘입니까? 100%? 그래요? 이것도 뉴스네. 금방 라이브네요. 기각됐죠.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감사원장이 비리 감찰하고 이런 1급 군사비를 중국을 넘겼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 정상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을 민주당에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당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와, 민주당 그만 중국 편이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또 기각됐다 그랬죠. 막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서, PD분께서. 그러면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것도 뉴스에 알려있잖아요. 민주당이 29번 탄핵했잖아요. 탄핵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변호사 비용을 탄핵당한 사람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탄핵시킨 민주당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한대요. 그 29번 탄핵하면서 예산이 4억 6천이 들어갔대요. 이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재미로 탄핵하나? 국가기관을 완전 마비시키면서 돈은 있잖아요. 그 민주당 자기 끄라풀들도 변호사도 있어. 에? 좌파, 극단주의 좌파 민주당 있어. 그 변호사한테 일감 몰아주고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저는 이거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굉장히 이거는 국민 예산으로 가지고 탄핵시켜놓고 국가 감사원은 마비시키고 재미로 했나? 돈은 전부 다 저거 친한 사람들 국가 예산으로 돈 변호사 주고 말이 돼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계몽령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동안 일 못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지려면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변호사비 물어내야 돼.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이것들이 참 의의가 없. 이게 계몽의 첫 번째입니다. 29번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 탄핵 오늘 금방 이 라이브 중에 또 기각할 수밖에 없죠. 왜? 탄핵감이 안 되거든. 에? 또 아마 또 그 일 방송 중에 나올지도 몰라요. 검사 탄핵도 기각될 거예요. 검사 탄핵 왜 했는지 아세요? 29번 탄핵 중에 검사 탄핵이 있는데 이재명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그 검사를 탄핵시켜. 그럼 민주당 또 답변해야죠. 민주당은 범죄당이야. 범죄 비호당이잖아.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너가 범죄 비호당이잖아. 범죄자 임마. 범죄자를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왜 탄핵했냐? 왜 탄핵했냐고. 너희들 범죄 비호당이잖아. 아 진짜 더불어 도둑놈 당이고 더불어 이거는 범죄 비호당이야. 답변해보라고 민주당은. 이거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말 이게. 전원일치로 기각 8대 빵이네. 에? 그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계몽령법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또 몰랐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부터 당선되고 취임식 하기 전부터 비상기업 선포 때까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178회 187회인가 이야기했대요. 야 이건 뭔지 하면은 국회의원 야 너그만 국민이 뽑았냐?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어. 그런데 이 민주당인에서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행정을 인정하지 않다는 점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무려 근데 놀랍게도 그 178회 탄핵 있잖아요. 그리고 퇴진 주장했는 게 누구 주장인지 알아요?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항상 같이 주장했어. 민노총 간부 중에서 작년에 간첩죄로 그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노총 간부에 간첩죄 적용했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 그건 북한 지령이야.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이 그렇게 했고 민노총하고 민주당이 같이 했잖아. 그럼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거지. 야 민주노총 그 다음에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대통령 퇴진 178회 주장 민노총과 같이 했잖아. 그 뒤에 북한이 있대? 반박해보라고. 저는 그래서 옛날 민주당의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인데 묻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70, 80세 때 민주화 주장했던 사람,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 답변해보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지금
이 카카오 이틀만 하고 여론조사 협박하고 전환기라 부정선거 비판하니까 저는 고발하고 이게 민주화의 모습 맞아요? 맞아요? 선택적 분노를 선택적 어떤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라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시라고요. 예? 이게 우리 당신들이 추구했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이게? 민주당 모습 이거 맞아요? 오늘 진짜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이게. 예? 저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언제나 화평케하고 온유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불이한 걸 보면 저는 막 화가 많이 나요.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예. 빨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앵크리픈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말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게 언론의 편파 보도. 비상기업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로 전 비상기업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일반 사람하고 분리시키고 거구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잖아요. 거구.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언론이 있어. MBC하고 JTBC예요. 이제 오픈해요. 다 알아버려 국민들이. 이것도 계몽령이에요. 언론의 편파 보도.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 빠진 줄을 몰랐죠. 사법부가 완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일 때는 재판할 줄 알았는데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원 연구에 편향된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우리법 연구회를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됐죠. 우리법 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117명이라고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불과 몇 프로입니까 그만? 진짜 적은 비율이지만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법원 연구회 같은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그 다음에 그 또 누굽니까? 마흔여고 임명달락한 걔도 우리법 연구회고, 그 다음 문영배까지. 그 외에도 우리나라 사법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대요. 옛날 군사 내 전두환 때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게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법원 연구회예요. 이런 걸 국민 알았잖아요. 이제는요. 왜 편향된 보다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렇게 쓰레기 조직인지 몰랐죠. 공수처가 지금 봐요. 대통령 불법 체포, 불법 구속, 공수처가 있잖아요. 오동근이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원연구회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그 중앙지법에서 안 하니까 서부지법에 주잖아요. 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가 이순영, 두 번째 발부 판사가 신한미,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했던 사람이 차은경, 전부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이건 뭐지? 우리는 속았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물론 수많은 판사분들은 올바른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 없으려고 밤낮 주야로 판결 잘하려고 애쓰지만 이 몇몇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판사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죠. 이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환길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2030 세대 이런 거 불공정에 대해서 이걸 참겠어요? 2030 세대들은. 그 다음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관이가 썩어 빠졌다고 또 알았잖아요. 뭐 성관이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진짜 아빠 찬스, 부모 찬스로 고위 성관이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제 제자들, 공무원 제자들은 그 성관이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수십 대를 경제 뚫으려고 그런데 지금 부모 힘없고 돈 없고 부모 찬스 없는 사람은 이제 결국은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 21세기 있어서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수처, 그리고 성관이 문제, 부정비리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도 썩어 빠졌고, 이런 것들 다 개선해야 돼요. 왜 못하지?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데. 목소리 낼 수 있죠. 저도 국민이 안 사는 분들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생각을 할수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업적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전환길도 비상계엄 선포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잖아요. 한 번도 안 넘던 지지율 50% 이제 넘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죠.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비상계엄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분 오늘 제가 뭐 기다렸다는지 왜냐면 뉴스픽 나왔어요. 솔직히 뭐 라이브로 다 해주니까 편집 없잖아요. 이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워낙 솔직해가지고 저는 제 얻고자 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오라는 걸 실체를 알려주고 싶은데 금방 말씀드린 전환길이를 자꾸 거구라고 몰이하고 민주당에서는 일반 사람 분리시키려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뭐냐면 비상계엄은 지금도 그렇죠. 언론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거짓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상계엄은 내란 숙의 우두머리.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도 속았다고 지금까지. 에? 왜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또 언론도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다. 내란 숙의 이 사람을 왜 석방시켰냐? 탄핵시키라는데 그거 전부 사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우리 권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77조에 나와요. 대통령이 국가가 외환, 내란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비상계엄 행정이 마비되거나 국가시대 마비되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야.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알아요. 민주당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민주당도.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뭐냐면은 자 일단은 그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시간에 뭘 배우냐면 사회 시간에 배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무죄 추징 원칙 있잖아요. 맞죠?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현재 재판도 여러 개 연루돼 있고 현재 2심을 다음 주에 26일 날 나오게 되는데 1심에서 이미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년, 2년인가 뭐 하여튼 집행유예 받았지 않습니까? 형벌에다가. 그리고 대북 송금했잖아요. 북한에서 돈 보내줬다고요. 예? 상방을 하고. 근데 그것도 현재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이화영하고 다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이재명 보고 우리가 야 이재명은 뭐 예를 들면 거짓말 범죄자다. 또는 이재명은 북한에 송금해준 범죄자다. 예를 들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1심도 없었어. 재판이. 그러면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아직은. 무죄 추징 원칙이라면. 그러면 이재명한테 그랬던 잣대를 그대로 가져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 숙의 내란 우두머리 전부 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두 번째 외환 내란이 또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우리 2030 세대나 국민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어느 방송에 가도 이렇게 동시에 저 혼자 말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뉴스빔에서 라이브로 그대로 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번에 석방됐지 않습니까? 지난주 5일 전에 석방된 것과도 관련이 있죠. 뭐냐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이다. 내란 덮어씌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수 있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는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민주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음에는 외환으로 덮으시우려고 그랬어요. 지금 민주당 조용하잖아요. 검색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비상계엄 직후에 외환이라 덮으시우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외환이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그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다가 요청한 거죠. 북한에다가 뭐 풍선을 보냈든지 드론 보내서 우리를 좀 외환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덮으시우려고 거짓말하다가 뽀록이 나서 들켜서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내세울 게 내란밖에 없잖아요. 내란 덮으시우려니까 뭘 해야 되느냐면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해제를 못하도록 비상계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제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고 그 비상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이거를 되면 내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 그걸 중단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곽종건 특전사령관입니다.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그때 이제 이 조작된 게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중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제 그 곽종근이 그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그 전날 야당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부성찬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야, 당장 타가지고, 야, 곽종건 일로 와봐. 너 임마 내란이야.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쫄겠죠? 그러니까 이제 곽종건이 그 자기 전화 인터뷰 영상이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씨, 큰일 났다. 자기 지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이 나를 내란으로 덮으시우려 한다. 야, 나는 힘이 없다.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육성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끌려가서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이 진행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 거기 출연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옆에서 그게 곽선원 의원이 이렇게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또 그것도 영상 다 공개돼서 옛날 같으면 속이었는데 이제는 못 속이죠. 결국은 회유돼가지고 내란을 조작한 거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명령했다. 그 체포 명단 받은 사람이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이건 내란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 했으니까.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했다는 그럴 수 있잖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장원을 체포 명단을 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홍장원의 메모도 그 조작된 게 나왔잖아요. 4개나 나왔는데 전부 다 조작 나왔고 이미 유튜브도 영상도 다 보도됐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박선원 역시 국정원에 있었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필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이건 다 밝혀진 사실인데 한번 확인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내란을 조작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면 이제 내란은 조작되었고 내란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내란이고 사기 탄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도 마찬가지로 오동훈 체포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 중앙지법에 무슨 판사였습니까? 지귀현 판사가 판결 내릴 때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죄가. 그 수사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체포와 구속은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하면은 국민들께 반드시 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는 내란 이꼬르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우두머리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반박해 보라고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한테 당장 와서 토론해 보자고요. 토론할 거지도 없지. 이건 팩트 사실이니까. 그들은 거짓말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이해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상계엄 통해서 29번의 탄핵, 178회 퇴진과 그 다음에 언론의 문제점, 선관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공수처의 문제점, 사법부의 문제점 이런 것도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렸죠. 이게 저는 계몽령 10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앵커님. 당초 3월 1일 그 장애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게 이제 가족하고 상의됐던 내용인가요? 근데 그것도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전환길 너 3일절까지만 집회 참여하고 그 뒤로 안 나온다더만 왜 자꾸 나오냐? 왜 약속이냐 아니냐? 여러분 저는 이런 건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가족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족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존경받고 인기 많은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하고 아버지가 지금 이것도 지금 아닙니까? 경찰에서 준 그 스마트워치거든요. 요거 2초 있으면 경찰 와요. 딱 누르면은. 그래서 살해 위협도 받고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야 그래도 봐라 지금 2035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는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도 알아요.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이미 그 광화문 집회 먼저 나갔었고 저보다. 그래서 알지만은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6.25 때 공산당 맞서 싸웠던 국군의 그 아내들 되는 사람들 가지고 다 똑같겠죠. 아빠는 가지마. 아빠는 독립운동 하지마. 왜 목숨으로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옳지만은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은 안 하기를 원하죠. 어느 아내가 당신 독립운동하러 가라고 밀어붙이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나 6.25의 공산당 맞서 싸운 분들이 다 위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내 일신의 안전과 평안함보다는 국가와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 던지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심정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계속 하시나요? 아니요. 그래 3일째까지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그 뒤로 제발 저들한테 중간에는 이혼해야 된다. 당신 이거 하려면 같이 못 살겠다 막 그랬지만 제가 동의는 못 구하고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 조금만 지켜. 아직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내가 조용해지면은 탄핵 찬성하는 민주당 쪽에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전환길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집 아내한테 조금만 지켜봐 달라. 내가 최대한 안전한 거에 내가 경호원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인데요.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이제
6대4 아니면 뭐 5.5대 4.5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 탄핵 여론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그 우리 전 선생님은 그래도 탄핵이 지금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래요? 민주당에서 뭐라 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라. 사법부의 결정을 따라라 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결정도 따라와라. 언론의 보도도 따라와라 했잖아요. 하지만 그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따라갔죠.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여론조사기관 나오는 대로, 사법부의 결정대로, 그리고 공수처의 결정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신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언론은 편향되어 있고, 민주당 끈앞풀이 많고, 선동하고, 거짓 선동하고 있고, 공수처도 우리법 연구에, 사법부도 우리법 연구에, 헌법재판소도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 차고 정치 편향되어 있다는 안 상태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봤는데 이것은 불의를 참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걔들이 이미 그 다창을 켜놓고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공수처 다창을 켜놓고 하는데 국민들 따라와라. 이거는 뭐냐면 히틀러 나치즘이에요. 그 불법 아니었어요. 히틀러 나치당 여러분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 500만 600만 명 그 아우슈비츠가 죽이고 학살했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히틀러 만든 법을 따른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순응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악법과 많은 제도 자직 다 창악해놓고는 국민들이 따라와라. 이거는 개돼지가 되랑 똑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치안유법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적결처분 이런 거 만들어놓고 경찰부 정치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저항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항하는 게 독립운동이고 따라가는 친일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 연장에서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해야 될 여론이 높대요.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또 이재명 이야기 해드릴까요? 한 달 전 2월 달에 뭐인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율 자꾸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떨어지고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가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묻는 설문조사기관이 없어졌죠. 두 번째 그때 이재명이 뭐인지 아세요? 여론조사 그 업체들 협박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분 아시죠? 뭐 여론조사기관 아니요 스카이데일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을 협박했다고요. 여론조사기관을.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업체 대표가 발표했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사기업이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앞으로 영업하기에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뭐 그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죠. 네, 였지 않습니까? 그게 협박이죠.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협박이란 표현 안 쓰고 똑바로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럼 여론조사기관은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이것도 오픈할게요. 제 친구 그 서정욱이라고 있어요. 그 서정욱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리얼미터, 한국갤럽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데 그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조합합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 표현을 제가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리얼미터라든가 그다음 앞으로 갤럽 조사 나오면 민주당 쪽을 반영한 여론조사 기관이고 또 훼손되거나 조작되어 수 있다는 걸 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전환기는 이익을 얻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오잖아요. 그럼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거예요? 50% 넘었다 막 나와요. 50% 됐다고. 아니 이게 들쭉날쭉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믿는 사람 있어요? 김문수도 어떤 때는 50% 나오다 어떤 때는 10% 나오고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여론 신뢰도를 이제 저는 안 믿습니다. 아까 말씀 왜 이재명이가 협박했는데 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가공된 건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당 뭐라 하냐면 전문가들 입장에 전문가 이야기 들고 나와서 봐라. 전문가들 또는 법 전문가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은 당연하다.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는데 그 전부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있어요?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쪽에 시민 없는 단체 많고요. 법 전문가라고 말하는 쪽에 법 전문가 아니고 법 전문가는 맞는데 민주당 끈앞을 전문가가 많다 이 뜻이죠.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이제 사실은 14일 내일이죠. 네. 내일 있을 거로 예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늦춰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네. 다음 주 아니면은 이제 아마도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죠. 근데 하여간 그 우리 전 선생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100% 참 각하.
100% 저는 각하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원래요,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50% 이상 넘었거든요. 실제로 60% 넘었어요. 다만 아까 말씀 언론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요, 국민들이 원래는요 이렇게 50% 이상 지지율 안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탄핵 때 지지율이 10%가 안 됐어요.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5% 8%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서 8대 빵으로 다 기각 인용해서 파면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법적으로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실 탄핵감이 안 됐어요. 안 된다고 소속이 있었지만 8대 빵이 된 이유가 국민들 90% 이상이 여론이 탄핵을 원했던 거예요. 인용을. 그러니까 쉽게 8대 빨리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늦어질까 날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3.1운동 때 몇 백만 명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미 2월 달에 이미 아마 2월 달에 진작에 8대 빵으로 파면되었을 거다라고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또 늦어졌잖아요. 2월 말이 아니라 3월 중순까지 왔잖아요. 왜요? 국민들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50% 넘으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헌법재판관 안에 민주당에서 불어 집어넣은 우리법연구회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정정미까지 밀어 넣어놨잖아요. 최소 4명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야, 우파 좀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헌법재판들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인용해라고 했는데 문영배하고 지금 이재명이 미칠라 그러죠. 말 안 듣거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보다 나머지 4사람이 훨씬 더 연배도 높고, 그분들도 지조가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 시킨 대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나왔습니까? 이제 다급하잖아요. 왜냐하면 3월 26일 이제 열흘 있으면은 이재명이 이제 재판 2심이 있잖아요. 2심이 유죄 판결이 거의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감옥 가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대통령 빨리 조기 대선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버리고 이재명이가 빨리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그 각본이 지금 이제 안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뭘 발표했습니까? 최상목 빨리 니 40명 임명해라고. 그 40명도 우리 뭐 연구 아닙니까? 좌파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까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재명하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막 던집니다. 어제 뭐 자기가 뭐 누구를 뭐 살해 암살조 있다 하는가? 뭐 하던데 막 던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다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리면 문영배와 이재명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짜 늦어지죠. 왜냐하면 그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문영배거든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이재명 꼭 감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도 이제 문영배하고 서로 지금 야 어떡하냐 하니까 날짜가 계속 늦어지고 저는 빠르면 내일 3월 14일이거나 늦어지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어쩔 수 없이 각하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논의 중인데 네. 사실은 뭐 기자들도 이거는 취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는 추측이죠. 예, 네, 이런저런 이거는 추측. 얘기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전부 사실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 그렇죠. 뭐 추정 이런 네, 거지 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자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이거 만에 하나 네. 뭐 그 인용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아직 예를 들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네. 인용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저는요, 그 사실은 그 카카오톡 검열 당하는 거 보고 2030 세대들에 대해 협박당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 고발 2번 당했잖아요.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이상해요. 제가 어쨌든 고발 당하면서 제가 나왔잖아요. 적어도 나이가 55세, 55년 살았던 전환길로서 그렇게 제가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인기 많고 학생들 위해서 가르쳐왔던 전환길이가 적어도 집회 나올 때는 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나온 게 아니고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단순 직무 복귀만 목표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아까 계몽령 중에 제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2의 홍콩 만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이 신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신념까지 나왔을 때는
뭐 전환길이 빨리 나가라. 아니요.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요.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옛날 독립운동할 때는 우리 제가 늘 가르치는 과목 역사 아닙니까? 그분들은 고문당해 가면서도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 우리 국가와 결의를 지키고자 했거든요. 대차절로 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공산당 맞서서 싸웠던 분들 목숨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숨 걸고 고문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꺼이 저는 뭐 돈 안 벌, 돈이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돈 못 벌어도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신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었고 지난주에 중앙지법의 쥐긴 판사가 분명히 그 판결문에 보면은 구속기간에 대한 날짜냐 시간 외에 두 번째 석방의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의 체포와 영장이 불법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불법적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내란 덮어 씌우고 내란 우두머리 선동해서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왔고 헌법재판관만저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주당 끈앞풀이 돼가지고 인용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바꿔야죠. 저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저는 있을 수 없죠. 왜냐면 이거를 2030 세대라고 제가 주장처럼 야 얘들아 야 어떡하냐 참고 살자 이게 되겠어요? 그들은 제가 통제가 안 돼요. 2030 세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인용된다면은 제가 우려했던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국가는 스톱됩니다. 국가는 두 번째, 국민은 두 조각 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헌법재판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좌편향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0개까지 들어간다면 5명이 되는데 제2의 올해가 을사니까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해야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상이 다 무너지는데 이걸 야 우리 참고 살자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저 역시 목숨 걸고 나갑니다. 한 몸 던지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고문당하는 사람들 이 정도 못 일어나요? 저는 기꺼이 그리고 저를 믿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또 우리 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부정선거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엉망이죠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네. 민경욱 전 의원도 좀 인터뷰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선관위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선관위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투표 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순한 실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하여간 뭐 또 강하게 이걸 주장하시잖아요, 전 선생님은.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검사 또 기각됐어요? 우와 라이브 진행하니까 재밌네요. 시청자 여러분 검사들요 민주당에서 또 검사 탄핵했잖아요. 이재명 범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했어. 이거는 알면 알수록 국민들한테는 민주당 부끄러워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뉴스 보잖아. 국민들이 검사들이 탄핵 기각됐대. 8대 빵이거든요. 야, 어쨌든 기각됐대. 그럼 국민들은 묻겠죠. 야, 민주당 너 왜 탄핵시켰냐? 예, 이재명 범죄 혐의가 많은데 검사가 그걸 감찰하고 이러니까 탄핵시켰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민주당은 검사를 편든 게 아니라 범죄자 편을 들고 범죄자 비호하기 위해 탄핵시킨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전원일치예요. 8대빵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100% 8대빵으로 각하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도 가짜잖아요. 내란도 가짜 내란에다가 가짜 그다음 또 내란죄도 무죄가 되고 그다음 공수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 구속까지 다 됐으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8대빵으로 대통령 각하되고 직무 복귀시키는 게 정상이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지금 탄핵 기각됐으니까 이것도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또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죠. 너희들 그 기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재판에 올 때 재판 변호사별 누가 되지? 국가 예산으로 되잖아. 너희들 다 토해내라 민주당이. 야 민주당 너희들 탄핵 재미라 하냐? 감사원하고 임마 검찰하고 마비시키는 민주당이잖아. 너희들 어느 나라 당이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옛날 당신들이 믿었던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이고 더불어 탄핵당이고 더불어 협박당이잖아. 반박해 보라고요.
예, 다시 저 선관위로 가지고 부정선거로 돌아가서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정선거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집단, 극단적 표현 쓰잖아요. 쓰레기 집단, 조폭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예? 그렇게 심한 말을? 금방 말씀한 대로 선관위는 늘 이야기하죠. 어제도 뭐 김용빈인가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선관 사무총장 국회에서 뭐 우리 뭐 직원들 좀 잘못을 잊지마 저쩌고요.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한두 번입니까? 수년 동안에 국회에 나와서 맨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비리 뭐 잘하겠습니다.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쓰레기가 쓰레기 치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쓰레기인데. 아니 뭐 저보고요 심하다고요? 근거대 볼게요. 선관위는 지금까지 인사 비리를 포함한 비리가 878건이 나왔죠. 어떤 공무원 조직도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왜 비리가 많냐 하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하는 말이 원래 선관위는 우리 가족 회사야. 두 번째,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당연한 거야 그랬고 2023년도 국회에서 발표한 거라면 그 보고에 하면 5명 중에 1명이 가족 채용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가족 회사라고 뭐 인식해서 당연히 했지만 그게 너희 회사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 야, 선관위 직원들, 사무총장, 내 작년에 세금을 27억 5천 납부했거든? 내 세금을 니한테 준단 말이야, 임마! 너희 회사에, 너희 가족 회사 이게? 국민들 할 소리냐고, 이게? 이것들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말이야. 그러자 왜 조폭이라는지 아세요? 마피아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비리를 감사원이 감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우리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왜 감사원이 감찰하냐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판결했는지 아세요? 맞다. 감사원이 왜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냐? 감사원의 감찰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관위 그 비리 덩어리 누가 조사 자체해도 되겠어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감사원 그 헌법재판소로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현재 8명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조폭 마피아 조직이잖아요. 에? 선관위원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사법부도 판사야. 국민 여러분 우리 다 속아왔던 겁니다. 에? 선관위를 독립기관 왜 만들어줬죠? 헌법에서 왜 독립시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관리, 공정 운영을 했는데 비리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국민 여러분 우리 속아왔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속았다고요. 선관위를 독립시킨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선관위에서 아까 가족 채용했다 그랬죠? 면접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채용, 친인척 채용했다면 그때 이유 없이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떨어진 사람들을 전부 다 풍물사로 만나가지고 떨어진 거잖아. 에? 이것들이 진짜 선관위가 정말 그럴 수 있어? 그 떨어진 사람들이 자살했다 치면 너희들은 살인교사야 임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선관위는 해체돼야 돼요.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지금 3천이면 된다 카대 선관위 절반 줄이고 개헌해야 돼. 개헌해가 헌법재판소 선관위 다 개선해야 돼요. 반드시 개헌돼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판사들끼리 말이야 썩어 빠져 저들이 다 처먹고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개돼지가 되는 거잖아. 이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선관위 문제점 이야기 드릴까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맨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론에서도 전환길이 음모론이래.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지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런 거고 네가 몰라서 그렇잖아. 두 번째 선관위를 부정을 덮고 싶은 같은 끈앞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줄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우리 2030 세대에 알려진 단어죠. 형상기억종이. 형상기억종이 아시죠? 선관위에서 그다음 투표함을 해보니까 그 투표 용지가 은행에서 방금 나온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용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저도 우리 선거 많이 봤지만 접어서 넣거나 똑바로 넣은 사람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꺼내보니까 완전히 구겨진 자국도 없어. 그리고 뭐 선관위에서는 현미경으로 보는데 현미경 봐도 말이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접었다가 한 번이라도 접은 게 있으면은
절대로 접은 흔적이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종이도 옆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는 우리 만원짜리 100장을 그대로 있자 따바단 종이처럼 그것만 딱 있는 거야. 절대 그것만 모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작이죠. 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또 이 말씀 드릴게요. 선관위에서 뭐라 하냐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소송 제기한 건이 한 200건 채 안 돼요. 한 170 몇 건인가 190 몇 건 되는데 그 중에 150건이 다 패소했어. 쉽게 말하면 선관위다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만 제기하면 100% 패소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선관위 그 인사청문회 나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대요.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재판 결과로 보았을 때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된 적이 없었지 150건의 소송 결과 전부 패소하고 선관위에 다 이겼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 가서 한 방 뺨이라 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패소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두고 보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를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이런 부실하게 너무 많아. 특히 아까 민경호 의원 나왔다면서요. 그 인천 연수구 아닙니까? 민진경호 억울해 죽을라 그래요. 지금 한 5년간 싸우고 있는데 왜 억울해 죽을라 하냐면 문제 제기를 했잖아. 배추잎 그 투표용지도 문제가 되고 형상 기억종이 문제가 되고 투표함 관리도 엄청 부실이 많거든요. 근데 왜 패소하는가 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선관위에다가 판사가 제3자가 되어서 판사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사가 옆에 가 있어요. 왜? 같은 판사거든. 선관위원장이 판사고 대법관이 판사고 지방선관위는 지방선관위원장이 다 판사들이에요. 내가 소송 제기하면 이 둘이 한 편이 한 통속이라고. 그래서 내가 의혹 제기해도 얘들은 안 믿어. 판결 안 열어줘. 뭐 이것도 열어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선관위에서 전화기라 답변해봐. 첫 번째, 통합선거 임명부를 공개해줘. 뭐라고? 통합선거 임명부라는 것은 내가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그게 다 전사돼 있어. 그걸 공개해줘. 안 하잖아. 그 다음 부정선거에다 의혹 있다고 해서 서부함 까자는데 공개 안 하잖아.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답변 못 하잖아. 통합선거 임명부 공개 안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말도 했죠. 거짓말요. 그 감사원이나 국정원의 조사를 다 받았대. 선관위는 거짓말이잖아. 부정선거에 관한 건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국민들 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요 억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영돈 PD 오늘 저녁이죠. 오늘 3월 13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이영돈 전에 KBS PD죠. 이영돈 PD가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통계 자료를 꼭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정선거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투표를 통해서 주권 행사하는 건데 그 투표가 부실 관리되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린 놈들입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니까 전환길 너무 무식하다. 모른다. 모르는 게 내 영상 그대로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투표 전산을 하지 말고 투표와 개표와 집계와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산을 하지 말자니까 그것만 잘라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매불쇼인가 거기서 전환기를 완전히 막장으로 표현하던데 전환길 너 무식하다. 왜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표하고 있어. 왜 전산한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똑바로 알아라고. 전환길이가 언제 그 이야기 했어? 전환길이는 대만처럼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 상상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참관위원들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해.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그대로 수작업을 해요. 단 하나도 전산을 안 해요. 대만은 전 세계 IT 강국이고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야. 독일도 선진국인데 독일하고 대만이 전부 수작업을 해요. 왜 수작업을 할까요? 왜 수작업 하겠어요? 투표함 이동이 있게 되면 부정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전산하게 되면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반장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위원 다 보는데 집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럼 대한민국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사전투표라는 게 있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아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일 투표는 광장이나 이런 강당 같은 데 뭐 안에서 다 참관인 보는 데서 뭐 투표함 열고 개표하고 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계를 또 이제 통계 전산도 같이 해요. 수작업하고. 거기서는 부정이 좀 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죠? 다 지켜보니까. 제가 지적한 그게 아니고 답변해 보십시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사전도 두 개가 있거든요. 관내와 관외가 있어요. 관내라는 것은 전환길이 선거 당일날 나는 여행 가고 싶어. 그날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돼. 미리 내가 투표하는 곳에 가서 미리 투표하는 게 이제 관내 투표, 사전투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외가 있어. 관외라는 것은 내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또는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되죠. 선관위가. 우리가 쿠팡에 물건 하나 시켜도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와요. 근데 관외 투표하신 분들 내 투표한 게 제대로 투표했는지 확인받는 문자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답변해야죠. 그 우편물 옮길 때 경찰이 참관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전환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오길이가 관외 투표했다, 사전 투표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TV 모니터를 보죠. A 후보, B 후보,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이런 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하다 어느 순간에 가면 사전 투표했는 게 전산에 대해서 바로 통계가 반영돼 버려요. 그래서 후보 간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는 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계했는 거 다 본 적 있어요? 그 개표하는 거 다 봤어요? 깜깜이잖아, 깜깜이. 그럼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영돈 PD가 밝힌 것에 의하면 이거 들으면 아마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발작할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50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제 또 이러면 민주당에서 발작하겠죠. 친한길이 뜬물론이라고. 자, 그러면 이영돈 PD 국민들도 보십시오.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 팩트 밝히면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통계로 합쳐보니까 합산하니까 져버린 거야. 그런 의원이 50명이라고요. 당일 투표를 이겼고 사전 투표 때문에 당락이 바뀐 떨어진 사람이 50명. 거꾸로 사전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당된 사람이 50명이야. 이거는 미칠 지경이죠. 이게 이영돈 PD가 밝힌 뭔지 아세요? 통계 자료가. 그게 이영돈 근데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통계학 교수가 그 박성현 교수라고 있어요. 박성현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계학적으로 딱 볼 때 사전 투표를 그걸 보고 신의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신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라고 박성현 통계학과 그 전문 그 권위자가 말씀했어요. 저는 국민들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저는 100%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부정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국회의원 국회 해산해야 돼요. 22대 국회 해산해야 되고. 왜? 부정으로 당선 사람 50명이 되는데 이걸 허용하라고? 그렇거나 두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거는 국회의원 조기 대선은 없고 조기 총선이 있을 만큼 중대한 핵폭탄이고요. 두 번째, 앞으로라도 설령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불신을 가졌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비리 쓰레기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 조폭 마피아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를 있고 나면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승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론이 분열될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우리도 대만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독일처럼, 독일도요 사전 이런 거 없고 그냥 개표와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하는데 5천만 명 넘는 그 유권자 중에 유권자가 되지만은 집계까지 다 하는데 8시간 만에 끝나요. 수작업을 해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길에 몇 가지 대안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대만식으로 절대 전산하지 말자. 왜?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필리핀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전 차단하자 이겁니다. 반박해 보시라고요. 뭐 잘못됐죠? 투표한 미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자리 집계까지 수작업을 하자. 제 대안입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 없애야 됩니다. 왜?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높은 게 사전 투표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를 하자. 그 다음 당일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냐. 수요일날 하지 말고 날짜를 금요일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보통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잖아, 투표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자, 1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서 갔다 오고 12시까지 투표하고 12시 지나서 이제 개표를 시작하는 거야. 이동 없이. 다음날 토요일이잖아. 금요일 날 옮기고 토요일 날 개표하고 하루 기다리면 되잖아, 국민들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 투표 빠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태료를 물리면 돼. 10만 원이도 5만 원이도 과태료 물리는 거야. 대신에 투표하러 갔는 사람한테 5만 원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야 놀러 가려면 돈 내고 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국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투표 빠지는 사람은 과태료 내고 5만 원 내고 여행 가든지 빠져라.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할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 후보, B 후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에? 야, 그러면 투표 안 할 것도 권리 아니냐? 그러면은 투표함에다, 투표 그 용지에다 추가하면 돼. A 후보, B 후보인데 마지막에 나는 지지하고 싶은 사람 없음도 칸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찍고 싶은 후보가 없으면은 그만 거기다 투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저는 선거제도가 개선돼야만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거라 봐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서 손들어 보시라고. 국민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지? 투표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데 뭐 잘못됐죠? 저는 이걸 많이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당이나 그 인물은 반드시 부정성을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아주 반국가적인 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잘못됐지? 반박해 보라고요. 탄핵 정국이 이제 예. 지속되면서 네. 제가 제가 역대급 샤우팅을 날리는 것 같은데요. 뉴스핌 좋습니다. 뉴스핌 라이브라서 국민들이 대결 정치가 이제 네네. 심화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네. 양분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뭐 맞습니다. 사실은 탄핵 이후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이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뭐 살해 위협까지 있다고 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네네.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론 분열이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 내리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두 조가 나서 분열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저 그것부터 지적할게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재명, 무슨 특수부대에서 러시아에서 가져온 권총을 가지고 자기가 살해 위협받았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거 믿어요? 우리 비상기업 직후에 김어준이가 가짜뉴스 터뜨렸잖아, 김어준! 한동훈 사살조 이래가지고 다 겁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 연락받았다.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 김어준 답변해 보라고. 사기잖아. 지금 이재명 살해 그거도요. 공포 분위기 그 분위기 거짓말입니다. 증거 대봐. 아니 특수부대 출신이 뭐라고 러시아제 권총을 그거 빨리 수사하라 그래. 수사하라 그래. 빨리 밝혀야지. 안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거. 국민들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맨날 이슈화시켜서 실체는 없잖아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에? 탄핵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해온 짓거리입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선동하는 거 아니 이재명 입맛도만 거짓말이야. 자기가 중도보수라고 그럼 52시간 이상 이식이지 마라. 말이 돼요? 민주노총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바로 처리해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정직과 책임이거든요.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 맨날 하잖아요. 지금 그럼 또 어제 또 저도 신청했대요. 위헌 법률인가? 자기 재판 받는 거. 진짜 초라해. 초등학생 보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 해서 초중학생 보는데 뭐한 짓이고 그거 법 앞에 평등이라고 맨날 배워놓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재판 지연시키고 말이 돼요? 우리나라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게 이재명이잖아 지금요.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 그 다음 아까 물었던요. 그 헌법재판소에 어떤 심판 내리냐에 따라서 국론 부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용돼가지고 파면시킨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전환길도 목숨 걸고 나간다니까요. 그냥 목숨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불법으로 체포, 불법으로 내란 혐의, 불법으로 구속, 불법으로 그리고 불이한 재판관들에 서 허영 교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헌법재판소 안에 재판심리관이 10가지 지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내란죄도 빼버렸잖아요. 그럼 재판할 끈데기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킨다는 것은 모든 법치와 공정과 사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라고?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똑바로 들으라고. 너희들 똑바로 들어. 국민의 명령이야. 첫 번째, 너희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첫째, 그 불의했던 문영배 지금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잖아요. 에? 너희들 용서받을 방법은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허영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교수님께서 10가지의 재판 심리 과정에서 불법이 나타났는데 이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 가져올 거거든요. 그런 문제 세 번째, 국민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해서 50%가 넘고 현재 대통령 석방된 상태인데 파면시킨다고? 이 세 가지를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국민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반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의 뜻을 반해 헌법재판에 그런 심판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런 근거에서 절대 파면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뭐냐? 너희들 불의했지? 그 다음 10가지 불법이 있었지? 재판 심리 과정에 세 번째, 국민 지지율 50% 넘지? 이 속에서 각하를 내리면 다 가능해. 각하라는 것은 그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는 것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 탄핵 심판하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성 요건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너희들 불의한 재판관도 용서받을 수 있고 10가지 탄핵 심리관 있었던 일도 이거는 없었던 것이 되잖아. 각하시켜버리면.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살아남을 수 있고 본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만 이재명 지지하는 민주당 쪽에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근데 가만 보고 있을 거지가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어넣었던 믿고 있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애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탄핵 각하됐다는 것은 오죽하면 오죽 구성 요건이 안 되면 각하시켰겠냐 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론이 분열된 걸 통합하고 그리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빨리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되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우리 전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뭐 대체로 이제 이런 장애 집회 이런 걸 네. 주도하고 그러면 대체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 최종 지향점이 뭔지 이게 좀 저는요, 궁금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당장 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전환길이 공이 컸다. 예를 들면 네가 이번에 막 큰 역할 했다 막 하잖아. 저는 그런 거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한테 이미 할 말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다만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럼 미래 세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다. 너무 참 감사하다 했죠. 그러면 그걸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저는 뭐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정치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지금처럼 저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 생각해요. 정직하게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청년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보수주의, 오늘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치로 수호하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리고 무조건 퍼주는 나눠주는 25만 원 나눠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포퓰리즘 말고 그런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해. 아니 우리가 약자 가난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자유가 넘치고 너희들 마음껏 도전하고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한 강사로서 제가 제가 가르쳐온 2030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도록 저는 스포트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치 지도자 되지는 못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1시간 13분 지났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안 그래도 동영상 보시면 제가 출연했던 여러 방송 중에서 뉴스핌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다고 저 라이브로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제가 설령 실수 좀 있더라도 좀 감정이 좀 격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출연했던 방송 중에 가장 역대급 샤우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역대급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탄핵이 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이런 청년들이 분노 그리고
선거 부정에 관한 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될 문제라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샤우트가 세게 날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분별해서 받아주면 좋겠고 그래도 뭐 저는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제가 원하는 언론도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구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려고 하죠. 전환기한테 잘 또는 미화해서 보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야 돼. 이게 뭐 잘못돼요? 저는 그런 언론을 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그래 변해야 된다 생각. 오늘 뉴스핌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뉴스핌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나 국가가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